자, 지금부터 제대로 우리 제22회 사회복사 1급 중간 점검 합격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들 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이 설명회 때는요, 우리 시험 제도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시험의 합격 방법에 관한 얘기, 또 이 중간쯤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관한 얘기들을 나눠볼 텐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는 이제 이 유튜브 우리 실시간으로 지금 이 설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이나 시험 제도나 또는 여러분들의 현재 공부 방법이나 등등등 해 가지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뭐든지 질문을 주셔라. 질문은 어떤 방식으로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보면 여러분 이거 멋진 말 하나 좀 볼까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호칭할 때 이 귀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우리 모두고, 그죠? 그리고 각자가 품은 뜻이 참 아름답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정말 숭고하고 멋진 직업을 선택하시고 또 그 길을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존경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떻게 모든 사람들한테 본이 되고 모든 분들한테 어떻게 인생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자, 보면 자, 반드시 합격합시다. 그렇죠? 자, 22회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에 대한 이 개관, 큰 틀에 관한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시험 제도에 관한 얘기예요. 물론 이 시험 제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추가적으로 좀 보시고 또 혹이나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보를 확실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 필기 시험으로만 진행이 되어져요. 보통 시험 볼 때 필기, 또 실기, 또 면접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순수하게 필기 시험으로만 진행이 되어진다. 필기 시험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 필기가 뭐예요, 여러분? 필기가 종에다가 쓰는 거죠. 답을 종에다 쓰고 OMR 카드를 통해 OMR 카드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걸 통해서 정답을 제출하는 그런 시험 제도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게 22회 이 사회복사 1급 시험을 도대체 언제 치를 것인가? 그걸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날짜가 2024년, 그러니까 내년도 1월 27일 날 치러질 겁니다. 1월 27일 날. 자, 제가 이제까지 시험일에 대해서 예상을 항상 해드렸거든요. 보통 3월 달쯤 되면 제가 시험 날짜를 딱 지정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월 초에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 설마 1월 초에 봐? 1년에 한 번뿐인 시험이고 우리가 알기로는 1월 말이나 또는 2월 초에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1월 초에 시험을 봐? 그걸 제가 1월 초에 시험 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랬더니만 많은 분들이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 참 1월 초에 본다. 얘기를 했더니 그대로 됐습니다. 이 시험은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1월 달, 2월 달에 뭐가 있나요? 설 명절이 있잖아요. 그죠? 항상 그 설 명절에 명절을 치르기 전에 시험을 봅니다. 전주나 또는 전전주쯤에 시험을 봐요.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설 명절이 일찍 있었죠.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올해입니다. 올해. 그렇죠. 올해는 설 명절이 일찍 있었고 그래서 일찍 시험을 본 겁니다. 설 명절에 맞춰서.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게 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설 명절이 이후에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험을 이제 늦게 본다. 자, 늦게 본다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보는 겁니다. 그 날짜가 1월 27일이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날에 시험 볼 거예요. 1월 27일 날. 자, 토요일 날 시험 볼 겁니다. 그러면 자, 오늘 날짜부터 시작해서 1월 27일까지 도대체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 약 한 200일 정도 남았습니다. 200일. 예. 그렇죠? 200일 정도 남았는데 자, 봐주시면 그 200일이 작은 시간일까요? 아니면 시험을 준비하기에 넉넉한 시간일까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신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제가 아주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시간이 아주 넉넉하다는 겁니다. 넉넉하다는 거고, 오늘 드리는 말씀의 내용들을 잘 추려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준비한다고 한다면 뭐 이유 없이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사회복지사법 11조 3항을 보면 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여기 봤더니 법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한테 부여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는 거예요.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한테 부여를 하기 때문에 자, 어떤 얘기 드리는 거냐 하면 우리 1997년도입니다. 이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돼요. 개정이 돼서 그전까지만 해도 1급 시험 제도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냥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1급 자격증이 그냥 나왔어요. 시험 없이도. 그래서 97년도 법이 개정이 되어져 갖고 2003년부터 이 국가시험 제도가 시행이 된 겁니다. 2003년부터. 그렇죠. 2003년부터. 꽤 오래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게 될 내년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22회 시험을 여러분들 치르시게 되는 거예요. 22회. 그게 2003년부터 시험 제도가 시행이 됐고, 그래서 22년째 시험 제도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그 대상이다. 여기 봤더니 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만 이 정신건강, 의료, 학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중간에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왜 취득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정신건강 또는 의료, 학교, 사회복지사는요, 2018년도에 역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2020년도서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시행이 됐는데 그 내용이 이걸 전문사회복지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전문사회복지사. 근데 1급 자격증 취득한 사람만 이걸 갖게 하는 거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여러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전문성을 드러내고 그걸 확고히 하는 데 수단으로 지금 활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이걸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특히 장교양 기관에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들 계실 텐데, 이 장기 요양 기관과 관련되어져서 이제 정부에서 장기 요양 사례 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증 제도를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기 요양 사례 관리사 역시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또는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만 그 자격증을 취득할 자격을 준다라고 지금 계획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린 건데,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제대로 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1급 자격증 취득은 사실은 의무입니다. 의무고 필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아유, 이렇게 힘든 걸 내가 또 공부를 해야 돼? 라는 생각 가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떻다? 마음을 다잡으시고 이 자격증 취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사회복지사인 여러분들한테 크나큰 이득이 되어질 것이라는 걸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사법 시행령 제3조를 봤더니 시험을 1회 이상 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실시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1회 이상이니까 2번 해도 되고 3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2003년부터 시험을 처음 봤다 그랬죠. 그런데 2003년부터 단 한 번도 2번 본 적은 없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씩만 시험을 보는 거예요. 받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은 필기시험 방법으로 진행된다라고 이 시행령 제3조에 그 규정이 나와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이제 필기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시험의 구성을 잠깐 볼 텐데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우리 시험은요, 과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면 안 될 게 8과목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과목은 3과목이에요. 이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의미가.
과목하고 영역을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게 합격을 결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어지는데, 자, 첫 번째가 이제 과목이 세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목이 몇 개라고? 3개입니다. 과목이 3개. 예. 그래서 과목 안에 8개 영역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텐데, 어쨌든 과목이 3개고 영역이 8개라는 걸 먼저 정리를 해 두시고, 또 총 몇 문제를 보냐면 200문제를 보고요. 배점은 한 문제당 1점입니다. 그럼 총점은 얼마가 되겠어요? 200 곱하기 1점이 되니까 200점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 형식은 말씀드렸듯이 객관식의 오지선다형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관식 시험 없어요. 객관식으로만 시험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자,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자, 보고요. 자, 앞에서 지금 과목 얘기를 했는데, 이 시험 제도에서는요, 과목하고 교시라는 말을 같이 써요. 그러니까 한 과목을 한 교시 안에 시험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교시 1과목의 이름이 바로 사회복지 기초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회복지 기초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 그 사회복지 기초 안에 2개 영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조사론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게 되면 이제 1교시 때 이 하나의 시험지 안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하고 사회복지조사론을 한꺼번에 줍니다. 저기서 한 문제당, 자, 한 문제당 1분씩 계산을 해서 50분 시험을 보는 거예요. 과목은 사회복지 기초라고 하는 과목이고, 그 안에 2가지의 세부적인 영역이 있다. 한 문제당 1분씩 시험 본다. 아유, 그럼 1분이면, 야, 1분 안에 그걸 어떻게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 12회 시험 때까지만 해도요, 12회 시험 때까지만 해도 30문제를 봤어요,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영역당 30문제니까 1교시 같은 경우에는 30, 30해서 60문제를 50분 동안 풀었어요, 그때는. 그 이후로 시험 제도를 완화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시험 제도는 1분당 한 문제씩 시험을 본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2교시가 돼요. 2교시 때는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과목을 갖고 시험을 봐요. 실천론이 아니고 실천이에요. 그래서 이때 3개 영역을 한꺼번에 시험 봅니다. 시험지 하나에다가 이 3개 영역을 한꺼번에 담아서 시험지를 줘요. 그러면 그게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 복지론. 그래서 역시 각각 25문제씩 해서 총 몇 문제? 75문제를, 그러니까 몇 분 시험 시간을 주겠습니까? 75문제니까 75분 시간 주겠죠. 자, 3교시의 이름이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얘도 75문항을 보는데, 이 안에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어떻다? 75분 시간을 갖고서 시험을 봅니다. 자, 이게 과목과 영역을 구분해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뭐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시험 과목 및 세부 영역을 살펴보면, 보통 시험장에 갈 때는 9시까지 시험장에 입시를 하라고 하고요. 실제 시험장에 가면 시험은 9시 30분서부터 치러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2교시 시험 후에 40에서 50분 정도 이제 밥 먹을 시간을 줘요. 점심 시간을 주는데, 작년엔 주지 않았습니다. 재작년도 안 줬어요. 이유는 뭐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질 않았는데, 제가 확신하고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반드시 줄 겁니다. 올해는 줄 거니까 올해는 점심 준비를 해갖고 가셔야 된다. 식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지금 얘기를 듣고 계신 건가요? 이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다가 답글 좀 써주시면은, 저 혼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예. 우리 매니저님, 김상신 매니저님, 문자로 좀 답을 좀 주세요. 저 혼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이게 제대로 송출되고 있는 거 맞죠? 저한테 휴대폰 문자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이 매니저님하고 통화를 잠깐만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아, 매니저님 지금 제대로 송출되고 있는 건가요? 아, 근데 저는 이게 확인이 안 돼서. 예, 그걸 들어갔는데 이게 자꾸 튕 어 기존에 찍었던 것만 나와서. 어 어 저한테 링크를 좀 다시 하나만 보내 주실래요? 예예예예. 예예예예. 여러분 실시간이다 보니까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재밌죠? 예, 재밌죠. 예, 재밌다고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보면 2 교시 시험 보고 나서 한 4-50분 정도 이제 중식 시간, 점심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 교시 시험을 보는 거예요. 3 교시 시험. 75분 동안 3 교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어 잠깐만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카카오톡으로 좀 보내 주십시오. 예예예. 제가 이게 지금 실시간이라 가지고 이래요. 예, 실시간이라고 해서 이러니까 여러분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재밌죠? 이렇게 하니까. 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면 그래서 시험은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올해는 점심시간을 꼭 줄 거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시간 연장 수험자라는 게 있어요, 이 시험에. 시간 연장 수험자는 장애인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 정해져 있는 시간 1 교시는 50 분, 2-3 교시는 75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 이제 장애 정도에 따라서 1.1배에서 최대 1.7배까지 시간을 연장해 줍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나면 시험 일정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10월 달에 나거든요. 예, 나면은 그럼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이거 신청 안 하시면은 절대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미리 산업인력관리공단에 하셔야 되고 하시고 나서 그 장애 정도 등을 판단해서 시간을 이렇게 더 많이 지급을 해 줍니다. 혹이나 우리 장애를 갖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요런 시간 연장 수험자의 그런 어떤 일종의 혜택이죠. 요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합격 기준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합격 기준. 자, 보면 자, 합격자 결정 기준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사회복지사법 시행령에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시험 합격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 예정자로 결정한다. 4할이면 40% 얘기하는 거예요. 과목의 6할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 60%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걸 지금부터 좀 풀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이런 거죠. 우리가 과목은 3과목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기초라고 하는 과목하고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과목하고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라고 하는 과목 이렇게 3과목을 시험 본다 그랬죠. 그렇죠. 이게 과목이고 이 기초 안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다음에 사회복지 조사론이라고 하는 영역과 실천이라고 하는 과목 안에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이라고 하는 영역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안에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이라고 하는 영역이 포함된다고 공부했습니다. 지금 공부가 아니라 얘기를 들어봤죠. 그러면 이 시험에서의 합격은요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총점 조건입니다. 무슨 조건이요? 네, 총점 조건. 총점 조건. 자, 총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봤어요. 점수를 모두 더했었을 때 200점이 나오면 이걸 총점이라고 얘기하죠. 200점이. 자, 두 번째가 과락 조건이 있어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사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과락에 관한 얘기고 이게 총점의
관한 얘기입니다. 자, 총점의 6할이니까 2, 6, 12, 120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과락이라고 하는 것은 과목별 낙방인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1교시가 인행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과 사회복지조사론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얘네 둘을 합하면 어떻게? 1교시를 합하면 50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50문제의 40%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50문제의 40%라고 하는 것은 5, 4, 20 해서 20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십시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이 시험 시스템이 어떤지를 알고 보면. 자, 이런 거예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 다음에 사회복지조사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영역을 사회복지 기초라고 하는 과목으로 시험을 보는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하고 사회복지조사는 각각 25문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둘을 합하면 50문제가 됩니다. 그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조금 쉬워요. 공부하면. 그죠? 뒤에 보면 사회복지조사론이 등장하는데 조사론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사론 어려워서 빵점 맞는 거야. 25문제를 다 틀린 겁니다. 그리고 인행사에서 20문제, 5개 틀려서 20문제만 맞았어요. 그래도 과락인가요? 아닌가요? 과락이 아니다는 겁니다. 과락 절대 아닙니다. 두 개 영역을 합해서 과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한 개 영역이 진짜 빵점을 맞더라도 다 틀리더라도 절대 과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사회복지 실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개 영역을 보는데 그중에 이제 학자들 많이 등장하는 지역사회 복지론을 어려워하시거든요. 지역사회 복지론 빵점 맞았어요. 2교시 같은 경우, 3교시 같은 경우에 75문제에서 40%니까 30문제가 되거든요. 그죠? 얘만 맞으면 과락이 아닌 거야. 2교시, 3교시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빵점 맞아도 지역사회복지론 빵점 맞고 뭐 실천 기술론에서 뭐 한 10개 맞고 그다음에 실천론이 쉬우니까 거기서 20개 맞아서 30개를 맞아도 과락은 절대 아니다. 자, 과락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이 시험은 과락이 나오긴 합니다. 예, 나오긴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나오는데 1년에 한 28,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시험을 보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 중에 보통 1명, 2명 과락이 나옵니다. 28,000분의 1의 확률로 과락이 나와요. 그 과락 나오시는 분은 뭐지? 자랑하고 다녀야 돼. 야, 나 과락 나왔다. 나 정말 멋진 과락자야. 이러면서 왜? 그 어마어마한 확률을 뚫고 과락이 됐으니까. 여러분, 과락 걱정은 전혀 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이 시험에서 과락 걱정은 전혀 하지 마시고 총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문제 시험을 보는데 여기에 6할, 그렇죠? 6할이니까 60%를 얘기해서 몇 문제? 120문제만 맞춰주면 그러면 합격이다. 여러분 120문제를 맞춘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8개 영역을 25문제씩 시험을 보는데 이 각 영역에서 10개씩 틀리는 거예요. 즉 15개씩만 맞아줘. 15개씩만. 그러면 120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역별로 10개씩 틀려도 25문제 중에서 10개씩 다 틀려도 그래도 합격이 된다. 야, 합격 됐다 싶잖아요. 그죠? 이 시험은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쉬워요. 그런데 합격률이 30% 초반밖에 되질 않습니다. 30% 초반밖에 되질 않아요. 19회 시험에서 60%가 넘어간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아주 특이한 경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중에 그 사기 진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산업인력관리공단하고 이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그래서 시험 문제를 굉장히 쉽게 내줬고, 그래서 19회 시험이 합격률이 60%가 좀 넘었었습니다. 근데 20회, 21회 시험은 전부 30%대예요. 앞으로 시험도 계속 30%대가 될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자, 그래서 합격자 결정 기준 해갖고, 여러분들, 필기 시험에 합격했다고 그냥 합격자라고 하지 않고요. 필기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을 합격 예정자라고 합니다. 왜 예정자라고 하냐면요.
본인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필기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그 자격 관련된 서류들, 뭐 졸업증명서나 또는 학점 이수 관련된 서류들 또는 실습하신 서류 같은 것들을 제출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사회복지사 협회에다가. 그리고 그 심사가 끝나면 그다음 정식적인 합격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 필기 시험 합격했다? 그럼 나 합격자 아니야. 합격 예정자고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입증하셨었을 때 합격자가 되는 거예요. 자, 뭐 요런 얘기들 살펴보시고 합격 결정 기준의 이해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 총점 120점만 맞자. 총점 120점만 맞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총점 120점만 맞으면 나는 합격한다라는 거 갖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응시 자격입니다. 응시 자격을 보면 뭐 각 호에 이게 법조문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뭐 복잡합니다. 뭐 별 것들이 있는데 자, 이걸 왜 이렇게 빨리 패스할까요, 여러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하셨는지 그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뭐 학부 과정에서 4년제 또는 2년제를 졸업하시면서 취득하신 분들도 있고, 석사 또는 박사 과정에서 사회복지학과에서 취득하신 경우도 있을 거고, 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점을 모아서 그걸 갖고 취득하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다 정리를 하고 간단해요. 첫 번째, 4년제 대학 졸업생들. 그러니까 4년제라고 하는 것이 학과 불문입니다. 학과 불문 없이, 학과 불문하지 않고, 그러니까 학과를 불문하고, 죄송합니다. 학과를 묻지 아니하고, 내가 뭐 기계공학과 출신도 계실 거고요. 경영학과 출신도 있고, 여러 가지 학과가 있잖아요. 그때 그런 학과 전혀 상관없이 4년제 학위를 갖고 계시면서 그 다음에 내년도, 즉 2024년도 2월 28일까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셨거나 또는 취득하실 예정이 있으신 사람들, 이미 취득하셨거나 또는 2월 28일까지는 내가 자격증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월 달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1월 27일 날 시험 본다 그랬잖아요. 그때까지 내가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달 28일까지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면 그럼 어떻게 시험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누가? 4년제 졸업하신 분들이. 자, 반면에 2년제 졸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1년 동안 현장 경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원하고 내가 1년 동안 현장에서 일을 한 것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냈는가 그거 확인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지는 그 서류들을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된다. 자, 결격 취소 사유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여기 좀 볼게요. 이런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보면 피송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런 분들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얘기했거든요. 보통은 가정법원의 판정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재산 관리를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안 되고요. 또 금고 이상 형 받고서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여러분,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것이 금고징역 사형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형법 41조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감옥에 계신 분들 또는 사형수로서 이제 사형을 대기하고 계신 분들, 너무 끔찍한 얘기인가요? 아침부터? 어쨌든지 간에 장난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시험을 보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원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또는 정지돼 계신 분들 시험 못 보고요. 그리고 마약, 대마 조금씩 요새 다 하더라고요. 예, 좀 강남 사람들은 뭐 다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이것도 우스갯소리입니다. 어쨌든 이런 정신성 의약품의 중독자분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분들은 할 수 없대. 다만 전문의가 괜찮다고 하면은 시험을
보셔서 사회복지사가 되실 수 있더라. 2급도 될 수 있고 또 시험 봐서 1급도 될 수 있다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부 얘기를 진행할 텐데 이게 국가시험 대비 전략입니다. 전략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지금부터 200일 남았다고 얘기했는데 200일의 기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합격할 것인가.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200일이면 시험 준비하는데 아주 풍족한 시간이다. 아주.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나는 여러분들이 수속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보면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쓰는 아주 대표적인 격언 용어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건 수험생인 여러분 자신일 거고 적이라고 하는 건 뭐죠 여러분? 예, 바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우리가 합격해야 될 우리의 시험, 1급 시험을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합격률이 30% 초반이 일반적이다. 그럼 10명이 시험을 보면 3명밖에 합격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무슨 과락 조건, 과락도 없고 총점도 영역별로 10개씩 틀려갖고 200문제를 보는데 80개를 틀려도 괜찮은 시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합격률이 낮을까? 자,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시험을 연초에 보기 때문에 그래요. 1월 달에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연말 연시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렇죠.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그럼 굉장히 바빠집니다. 송년회, 망년회, 뭐 별의별 행사를 다 해야 되고 또 현장에 계신 우리 사회복지사님들께서는 뭐 하죠, 여러분? 예, 현장에서 뭐 당연히 이제 그 연말 연시 되어져서 여러 가지 서류 작업하고 굉장히 분주한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시험을 연초에 보다 보니까 시험 준비를 느지막하게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연초라고 하는 것에 밀려서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2만 5천에서 8천 명 정도가 시험을 보는데 응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출원자가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해서 나 시험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현장에 가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출연을 하셨는데, 즉 원서를 내셨는데 중간에 포기하셔서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을 안 보시는 분들 숫자가 1년에 많이 잡았을 때 8,000명씩 나와요. 아무리 못 잡아도 6,000에서 8,000명 정도는 시험 접수해놓고 시험을 안 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아하죠. 물론 이제 접수비 25,000원일 겁니다. 그 돈을 돌려는 받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간에 포기를 해서 그래요. 시험 준비를 하시다가 그래 내년에도 보는데 뭐 22회만 있어? 23회도 있고 24회도 있고 계속 있을 건데 나 100회 보면 100회 보면 안 됩니다. 예, 23회 봐야지 이런 생각하셔서 시험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는 시험을 연초에 보고 이 연초에 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험 준비를 조금 일찍 시작하시면 그러면 연초에 분주함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되게 뭐 하나요? 시험을 볼 때 막 급박하게 닥쳐서들 준비를 하시는데 시간에 닥쳐서.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얘는 조금 시험의 준비 시간을 조금 당기셔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굉장히 유리하다. 연말 연초 돼서 많이 할 게 없어진다. 그런 시험이에요. 자, 두 번째가 공부해야 될 분량이 많습니다. 우리 8개 영역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이게 8개 과목이거든요. 분량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한 과목당 3학점 내지 이걸 잘라서 두 강의로 이어져서 6학점씩 하는 과목들도 많아요. 정책론 같은 것들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정책 1, 정책 2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럼 6학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내용을 시험을 봐요. 공부할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공부할 분량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질리시죠. 아이씨 이게 뭐야.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험 나올 거 딱 정해져 있고요. 제 강의, 우리 교재만 믿고 가시면은요. 정말 이 공부할 분량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이 시험은 전문가가 되기 위한 시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학교 사회복지사, 의료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1급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만 그들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지금 정부에서는 늘려고 합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노인복지사, 또 장기요양 사례관리사, 이런 식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되기 위해서는 1급 자격증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지금 자꾸 만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어떻게 바뀔 거냐면 1급 자격증을 갖고 전문성이 입증돼서 그 입증되어진 전문성을 갖고서 전문가적 대우를 받는 사회복지사와, 죄송치만 2급 자격증을 갖고 그런 처우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사로 분명히 양분될 겁니다. 진짜 양분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자격증을 취득하십시오. 뭐 취득하십시오라고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전문가라는 걸 입증하고 또 이후에 벌어질 이 현장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간곡하게 드리는 겁니다. 자, 계속 내용 보면, 자, 60점만 맞으면 합격이라 그랬어요. 60점이라고 하는 것이 200문제 중에 120문제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과락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과락 조건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좋은 교재하고 강의만 있으면 합격합니다. 공부하려면 책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책이 시험에 적합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강의, 책만 가지고 공부가 안 되실 거 아니에요. 힘드시죠?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공부의 효과성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좋은 강의가 필요합니다. 자, 더 큰 꿈을 향한 디딤돌이 되는 시험.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나은 사회복지사로서의 나를 만드는 그런 좋은 시험입니다. 사실 이런 시험 제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강화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옥석을 우리 복지사 내에서도 갈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회복지사님들, 또 이 사회복지와 관련되어져서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우리 교재가 있어요. 교재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재는 제가 집필을 한 교재인데 현재 1등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적중률 1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교재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쉽게 보실 수 있도록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뭐 이런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합격 수기들 써주신 거예요. 우리 교재 2023년 해커스 사회복지사 1급 통합 기본서, 뭐 이렇게 이제 작년 책이고, 올해 또 새로 책이 출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자, 요 내용 잠깐 보시면 2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국가시험 대비 강의 커리큘럼,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건지에 대한 커리큘럼을 잠깐만 안내를 할게요. 첫 번째가 이론하고 기출 지문을 가지고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통합 이론서라고 해서 기본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서 안에 우리 책은요, 이 기본서 이론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날개 쪽이죠. 날개 쪽에 3,000개가 넘는 기출 지문을 달아놨습니다. 이 시험은 여러분 9회 시험 때에서부터 시험 문제를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시험 문제를 공개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9회 시험부터 출제되어진 그 기출 문제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 중에서 정말 핵심되고 중요한 것들을 3,000개를 뽑아서 날개에다 달아놨습니다. 이론 옆에. 즉, 이론을 보면 옆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그럼 여러분 3,000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오지선다형 시험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지선다형으로 3,000개를 나누면 600문제입니다. 한 시험에서 200문제 본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3회분 시험 내용이 사실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OX 문제만 사실 잘 정확히 명확히 해결을 하신다고 해도 시험을 합격하는데, 시험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도 선생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가
자, 기출문제집이 있습니다. 우리 기출문제집은요, 단원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최근 7년 차의 시험 문제를 진도에 맞춰서 이렇게 쫙 만들어 놓고 그 문제의 뒤편에다가 다시 회차별로 시험 문제를 묶어 놨습니다. 단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자, 지금 어떤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그 문제집에 있는 그 문제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훑어가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실 거냐면 동일한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유형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목하고 그 제목에 맞는 테마 밑에 그 유형의 문제들을 묶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이야, 진짜 부탁이야. 기출문제집을 가지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풀어보세요. 그럼 야, 이런 게 나오네. 똑같은 게 계속 나오네. 야,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네. 그 감이 잡혀지실 겁니다. 믿어보세요. 대한민국에 제가 이 수험서 지금 1등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많은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혼자서도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해커스 사회복사 1급 기출문제집 활용하시면 이것보다 더 좋은 문제집은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에. 진짜로 제가 확신합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가요. 자, 핵심 요약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요약집을 갖고 앞에서 공부했던 이론하고 그다음에 기출에 대한 총정리를 핵심 요약집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그거 갖고 총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핵심 요약집을 갖고 정리하시면 완벽하더라. 완벽하더라. 정말 완벽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태서 뭘 할 거냐면 모의고사를 한번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래서 해커스 사회복사 1급 봉투 모의고사가 있어요. 이게 아마 8월, 8, 9, 10월 달에 출간이 될 겁니다. 최신 기출 경향을 모두 다 반영을 해가지고요. 실제 시험지와 똑같은 형태로 시험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모의고사에서 120점씩만 맞아줬다. 5회분 볼 건데 그럼 뭐 그러고서 합격을 못했다. 그럼 저한테 와서 따지는 겁니다. 왜 나는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못했냐고. 완벽한 모의고사로 실력 점검, 그 다음에 실전 감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 외에 함께 공부하시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가 서비스인데요. 이 개정법령 특강이라고 해서 이 시험은요 1월 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1월 달에 보는데 1월 달에 개정되어진 법령을 반영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바뀌어진 법 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반영해서 1월 달에 이 특강을 진행합니다. 이 특강을 듣고서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가 투게더 줌 스터디라고 해갖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시험 직전에 몇 번 우리 줌이라고 하는 그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있잖아요. 그걸 갖고 서로 묻고 답하고 이런 재밌는 수업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우리 작년에도 그걸 했었거든요. 재작년에도 했었고. 근데 좋더라고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도 되고 즉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시면 즉시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진로 문제도 소통할 수 있고 그래서 요 줌 스터디를 진행하고요. 자, 콜백 서비스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현장에 계시면서 궁금하신 것들 또는 공부하시면서 힘드신 것들 관련해서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 드려요. 그래서 우리 같이 전화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래요. 알았죠? 행복해지자고요. 자, 그 부가 서비스에 있는 내용 개정 법령 특강 2024년 1월 초 중에 기출 예상 범위 내 개정 법률 안내 특강 진행하고요. 투게더 줌 스터디 진행을 합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진로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콜백 서비스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자와 시간 및 질의 주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상담 서비스 제공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자, 지금 7월입니다. 시간 전혀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을까? 그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실력마다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실력이 엉망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 이론부터 차근차근 밟아 주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1차적인 목표가 시험 합격이다. 에이,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왜? 꼭 합격할 거니까. 합격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뭐냐면 이번 시험 준비를 통해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부탁이야. 나하고 공부했던 분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교수님 되셨어요. 진짜야. 진짜야. 내가 나중에 모시고 와서 우리 이런 뭐라고 할까? 일종의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런 분들 모시고 와서. 가정주부로만 계셨던 분들이 이런 공부를 통해 갖고서 대학의 교수님이 되신 분들도 많고, 또 국책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가신 분들도 많고, 대학원 진학을 하셔서 더 꿈을 펼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기관의 뭐 사회복지관에 우리 복지관 취업이 어렵잖아요.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공부하셔서 우리 국제협력단, 그 코이카라고 하죠. 코이카 단원으로 지금 해외 나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험 준비를 잘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 내가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자긍심과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는 합격은 부수적인 거고 오히려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알아가고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정말 정말 좋겠어요. 이까지 공부 왜 해? 여러분, 다 실천 현장에서 다 필요한 것들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부의 내용을 모르니까 못 쓰고 있는 거지. 그죠? 제가 사회복지사님들 대상으로 해서 보수교육이나 또는 집체교육을 많이 가요. 가면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왜냐하면 법제도 관련된 내용이나 실천 관련된 이런 규정들, 뭐 실천 관련된 이론 지식들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경험,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대로 배우면,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여러분 걸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내면화가 되어지면 그게 진짜 여러분들을 전문가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학부 대학원에서 제가 학생들 수업을 하는데도 이렇게 진지하게 깊이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 1급 시험 준비할 때 이때밖에 없어요. 이건 동의하실 겁니다. 대학원 가서는 이제 논문 쓰는데 집중하느라고 이렇게 폭넓은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한 도약의 기회, 스스로에 대한 동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론부터 차근차근 밟아 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밴드 아시죠? 그 네이버 밴드에서 박정훈 교수와 함께 사회복지사 1급 준비하기라고 하는 그 밴드에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같이 공부해야 될 분량들을 정해서 매일매일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학습에 꼭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는데, 카페를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인터넷 카페를. 인터넷 카페 이름이 뭐냐면 박정훈 사회복지학입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박정훈 사회복지학 이라고 서칭을 해보시면 박정훈 사회복지학, 이쪽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이제 많은 정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여기서 많이 답을 달아드리고 제가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채널들을 이용해 주시면서 함께 재밌게 공부하시자고요. 이 카페 꼭 들어와 주십시오. 자, 이제부터는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주신 질문들이 있어요. 사전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나씩 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백다은 선생님, 성함이 너무 예쁘세요. 백다은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6개월 정말 후회 없이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번에 꼭 붙을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래요. 후회 없이 공부하면 꼭 붙습니다. 그죠? 후회 없이. 그럼 후회 없이 공부한다는 얘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효율 효과적 공부하시는 거예요. 효율 효과적 공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된 과정들, 기본 이론, 제일 중요한 게 기본 이론입니다. 기본의 이론 과정 잘 마치시고서 그리고 기출문제집 풀면 돼요.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6개월 동안 하시면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완벽하게 그러니까 완벽이라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에만 몰입해서 6개월의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면 하루 3시간 정도씩만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아주 시간도 넉넉해요. 그러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후회 없는 수험이 될 거고, 나중에 그 공부한 내용 가지고서요, 밖에 나가서 말씀드렸듯이 대학원도 가실 거고요, 유학도 가실 겁니다. 실제 우리 같이 공부하셨던 분 중에는 유학 가신 분들도 계세요. 진짜입니다. 자, 두 번째, 직장인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뭐 일이 있어 집에, 이게 지금 주신 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 어법에 맞지 않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보세요. 뭐 일이 있어 집에 오면 쉬고 싶은 마음이요, 공부를 자꾸 포기합니다. 그렇지만 시험 봐야 되는데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지선 선생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이건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는 거,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에 1시간, 2시간을 정말 힘드시겠지만 지금부터 계획표 안에 넣어 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표 안에 넣어 주세요. 그래서 그 계획표에 맞춰서 하루에 1시간, 2시간만 정말 부탁인데 투자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영구적이고 주구장창의 시간이 아니고 해서 6개월만 하시면 돼요. 6개월만. 그러시고, 자, 꾸준히 공부하는 게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뭐 했냐면 그 네이버 밴드 말씀드렸잖아요. 그 밴드에 매일같이 수행 과제, 뭘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가 중요합니다를 꼭 올려드려요. 그러면 정말 나는 그 공부만, 그 진도에 맞춰서 밴드에 제가 게시해 드리는, 네이버 밴드에 게시해 드리는 내용만 그냥 쫓아가 주시면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는 다른 건 못하겠다, 그 밴드에 게시되어진 내용만 난 쫓아서 가겠다, 그 마음만 가지시고서 그 밴드에 게시된 내용,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그 수행 과제 내용만 정말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럼 충분합니다. 그것 때문에 매일같이 수행 과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지선 선생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개인 사정으로 그동안 수업을 듣지 못했는데 200일 남은 시점부터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150일 그리고 100일 시험 당일 공부법까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임종호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기본 이론 정리할 때입니다. 200일 남아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기본 이론을 가지고 차근차근 정리하시면요, 이런 거예요. 기본 이론 한 과목당, 그러니까 한 과목당 잘 공부를 하시면 일주일 정도면 끝마칠 수 있어요. 그럼 2달 보면은 기본 이론 1회독이 끝납니다. 그걸 가지고 기본 이론서 안에 기출문제집이고 뭐고 다 담겨져 있거든요. 기출문제들도. 그걸 갖고 정리를 하시고 기출문제집을 이 150일이 아니라 한 100일 정도 됐었을 때 기출문제집과 핵심 요약집 갖고 총정리하시면 돼요. 지금은 누가 뭐래도 기본 이론 공부하셔야 돼요. 시험의 난이도는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변수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기본기가 튼튼하지 아니하고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조금만 어려워져도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본 이론 공부할 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밴드나 또는 카페에다가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다 성심껏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기출문제집 풀어보고 틀린 문제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 쓰는 게 좋을까요? 기출문제집을 어떻게 활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일 좋은 건요, 기출문제집하고 그 다음에 이 핵심 요약집하고 서로 세팅을 되게, 이 서로 콜라보를 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놨어요. 이게 기출문제집하고 진도 내용이 같아요. 이 우리 핵심 요약집이, 물론 기본소도 그렇지만 기본소의 내용은 방대한데 핵심 요약집은 줄여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은 또 진도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도에 있는 내용들을 맞춰 가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별도로 오답 노트까지 만들 성의는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면은요, 더 열정적이고 더 노력한 흔적으로 결과에 있어서 플러스 될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오답 노트를 요약집에다 옮겨 놓으십시오. 요약집을 갖고서 어떻게 이 기출 문제, 그러니까 기본서에 있는 내용, 그다음에 기출 문제집에 있는 내용 중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것, 그것이 요약집이 오답 노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후반기 100일은 요약집만 보는 겁니다. 그것만 회독해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기본이론, 기출문제에 있었던 내용들이 한 자리에 모여지는 겁니다. 어디에? 요약집에. 그래서 남은 100일은 뭐 하는 거죠? 예, 요약집만 보는 겁니다. 요약집과 기본서에서 부족했던 내용들만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선호 선생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8과목 중 혹시 먼저 시작해야 되는 과목이 있는지, 어떤 과목 위주로 먼저 공부해야 될까요? 자, 우리 밴드에다가 제가 글을 올려요. 매일같이 수행과제를 올립니다.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건 당연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기준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 있는 학문이에요. 과목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실천 대상은 인간이죠. 그렇죠? 자, 왜 중요하냐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잘 공부하셔야 뒤에서 공부하는 실천론과 실천기술론이 이해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인행사를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천론과 실천기술론 공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부하시고 나머지 과목들을 순차적으로 하시되, 중요한 게 법제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밴드에 법조문 읽기를 같이 붙여 놓습니다. 진도가 2개로 나가게, 2트랙으로 나가도록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사회복지라는 걸 하죠.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개념 정의를 살짝 내려보면 복지의 주체가, 즉 이 사회복지 관련된 이런 좋은 서비스들의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이런 공권력을 갖고 있는 조직에 의해서 그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져요.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뭘 만들죠? 법을 만들어서,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이 사회복지를 진행합니다. 그것이 우리 법제론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실천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론의 3분의 1, 후반의 3분의 1, 실천론의 일부분, 그 다음에 정책론의 3분의 1, 그 다음에 행정론의 일부분, 그 다음에 법제론까지. 우리 8개 영역을 시험 보는데 그 중에 5개 영역이 법 얘기가 나오고 법이 주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공부는 인행사서부터 천천히 밟아가시되 어떻게? 법 공부를 같이 진행하셔야 돼요. 법에서 다 망가집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제론 공부가 잘 정리가 되면 지역사회 복지론이, 정책론이 엄청 쉬워집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틀을 여러분들이 세워서 공부하시기가 부담스럽고 번거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밴드에다가 뭘 하는 겁니까? 이렇게 공부해 주십시오라고 매일같이 글을 올려요. 그리고 그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상품도 드리잖아요. 그죠? 상품 좀 꼭 받아가십시오. 아마 다음 주 초에 그 추첨할 거예요. 우리 매니저님이. 아시겠죠? 꼭 밴드에 들어오셔서 그 진도대로 공부를 좀 꼭 해주십시오. 자, 7월 시작하면 공부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핵심 요약부터 시작해도 될지. 7월부터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득점을 목표로 하고 제대로 된 지식체계 갖추려면 200일 남은 이 시점은 이주연 선생님 죄송지만 기본 이론 공부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실력에 분명히 비례하겠지만, 뭐 핵심 요약집을 갖고서 먼저 하셔도 괜찮아요. 핵심 요약집이 이번 달 말에 출간됩니다. 7월 마지막 주에 출간되거든요. 정말 단 하나의 부족함도 없이 만들었습니다. 오타 하나도 없이. 그리고 기존에 출제되어진 것들, 출제될 것들을 다 담아서 정말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올해부터는 올해는 핵심 요약집을 사면 이 출판사에서 파이널로 이제 보실 수 있는 부록지까지 무료로 제공을 한대요. 그만큼 자신이 있게 만든 책입니다. 그거 갖고 공부하셔도 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기본 이론에 조금 더 충실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주연 선생님. 자, 조사론 공부법이요. 단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단어 일일이 다 알아야 되나요? 김나영 선생님, 아유, 맞아. 이놈의 조사론.
이 조사론 때문에 너무들 다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조사론 강의를 유튜브 같은 걸로 찍어서 통째로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회복지 조사론을 도대체 우리가 왜 공부할까? 사회복지사들이. 이게 지식을 만드는 법,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논문 쓰는 법 공부하는 거예요. 이 조사론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논문을 쓸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 더 하셔서 석사, 박사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야. 진짜 그런 학위 받았으면 좋겠어. 학위 받으려면 논문 필요하잖아. 지금 고생스럽더라도 우리 그랬잖아요. 1차 목표는 시험이 아니라 그래서 그건 부수야. 우린 공부하면 시험은 다 합격해. 1차의 목표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1차적인 목표는? 1차적인 목표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힘드시겠지만, 자, 한 번 공부할 때, 한 번 강의 들을 때랑 두 번, 조사로는 그래서 2번쯤 들어주세요. 많을 땐 3번쯤 들어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실천론 같은 거는 한 번만 들어도 돼요. 한 번만 듣고 한 번만 공부해도 충분히 20점, 25점 다 만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로는 너무 생소하고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부탁이지만 조사론만큼, 그 다음에 법제론만큼은 회독 좀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 번 할 때는 너무 어려운데 2번 공부하면 너무 뛰어져 나가고 그냥 어려워요. 3번째 공부해봐. 그땐 쉬워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열정을 쏟아서 공부해야 되냐? 합격이 아니고 우리 목표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김나영 선생님 정말 힘드시겠지만 한 번만 마음 먹고 이 조사론 부분만 3번만.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제가 강의 올려놨더니 댓글들을 다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서너 번 듣다 보니 이젠 확 트여요. 이런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그게 공부입니다. 그게. 자, 부탁드리고요. 조사론. 자, 3교시.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의 시간을 더 써야 될까요? 공부할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말씀드릴게요. 법제를 정복하면 정책이 쉬워진다를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쓰려면 밴드에다가 제가 올려드리는 글처럼 뭐만 보면 돼. 법제에다가 초점을 두면 돼. 법제에다가. 법조문을 공부하고 법조문을 익히는 데다가 시간을 쓰시면 정책, 지역사회복지론 같은 것들이 쉬워져요. 행정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수업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야. 믿어봐봐. 정말. 믿어봐봐봐봐. 알았죠? 예. 그래서 시간을 더 써야 될 거예요. 아마 수험 시간, 수험 준비에 관한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 지금 뭐 별도로 다른 과목들 공부 순서대로 하시는 것도 벅찬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투트랙으로 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행사부터 천천히 밟아오시고 법제 공부만 하세요. 법조문 공부. 그럼 합격을 넘어서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집니다. 법을 알면 세상이 보여져요. 진짜. 알겠죠? 자, 단기간 합격 비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봉재님. 맞습니다. 단기간 합격. 맞아요. 맞아요. 단기간 합격해야죠. 예.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기본 이론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핵심 요약집을 갖고서 거기에다 기본 이론이나 또는 기출문제의 부족한 부분들을 핵심 요약에 다 담아서 단권화시키는 것이 단기간 합격 방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핵심 요약집 가지고서 이렇게 정리하셨던 분들이 뭐 다 붙으셨어요. 대부분 분들이 합격하셔가지고 저한테 기프트콘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통닭도 보내주시고 뭐 커피도 보내달라는 뜻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보내달라는 뜻 절대 아니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단권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 단권화는 별도의 여러분들의 오답 노트 만들지 마시고 뭘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핵심 요약집이 단권화가 되면 됩니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자, 전공이 아니어도 최정윤 선생님 이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다 전공 아닌 분들이 90%입니다.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의, 교재만 믿고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전공 아니어도 합격합니다. 전공하신 분 도대체 몇 분이나 계셔요? 사회복지학과 출신이. 없습니다. 제가요. 노량진에서 공무원들 대상,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 강의를 해요. 해커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거기 제가 사회복지학 대표 강사입니다. 해커스 공무원의 유일한 사회복지학 강의를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근데 거기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돼요.
우리 클래스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시는 분 중에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학점은행제 출신이십니다. 그분이 전공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4년제 대학이 아니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강의만 믿고 함께 해주세요. 7개월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시간 분배 아주 탁 잘라갖고 짧게 우리 김자경 선생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시간 분배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기본 이론 한 2달 정도, 한 주에 하나 정도 내가 회독하겠다. 회독이 아니라 정리하겠다. 한 영역을 이렇게 해서 2달 정도에 끝내주시고, 알겠죠? 예,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금방 봅니다. 이게 진도별로 돼 있기 때문에 보시면 똑같은 게 나오네. 이런 유형이네. 이게 확 보여져요. 그리고 유형별 테마,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이 제목 그대로 나오는구나. 보여지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100일 정도 남았을 때 핵심 요약집에 올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충분하다. 그 100일 되는 시점에서 제가 탁 공지를 해드립니다. 시험 보는 날짜가 확정되면, 그게 27일이라 그랬죠? 거기서 거꾸로 90일 전에 시험 공고가, 이 공고가 산업인력관리공단과 한국사회복지협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100일 되는 시점, 한 10월 달쯤 될 텐데, 그때부터 핵심 요약집에 몰입하시면 돼요. 올해 기필코 합격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하실 겁니다. 합격반 개강을 좀 일찍 만들어 주시면 어떨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게 합격반이 아마 오프라인 강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정은 9월 달에 이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 때 여러분들 오셔서 수강을 하시면 되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드리고 합격에도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교수님, 환경 속에서 인간 관점이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학습 관련된 질문을 우리 김영진 선생님이 주셨어요. 환경 속의 인간관이라고 하는 걸, 이걸 설명을 하자면 지금 이 시간에 길겠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또 사회복지 실천론, 이 두 영역에 걸쳐서 생태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걸 공부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현장에서는 역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왜? 우리 실천의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논의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때 1920년대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적 시각을 갖고 인간을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인간만 이해를 했어요. 뭐만 이해했다고? 인간만 이해한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성격과 그 성격에 근거한 행동이 도대체 어떻게 도출되어질까? 그것을 유전에서 찾았습니다. 즉 남자애는 지 아빠를 닮고 여자애는 지 엄마를 닮아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성격을 갖고 그것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1920년대의 사회복지사들의 초점은 오직 어디에만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 클라이언트, 인간만 바라봤던 겁니다. 그런데 1960, 70년대에 와서 이 생태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고 인간뿐만 아니라 그 인간이 속해 있는 환경을 같이 보기 시작한 겁니다. 뭐하고 뭘 봤다고요? 예를 들어 한 클라이언트가 있다면 이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이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맺고 있는 바깥에 있는 누구? 가족이나 또는 클라이언트의 지역사회, 그걸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죠. 이걸 동시에 같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환경 속의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 체계 이론, 우리 이제 인행사하고 실천론 시간에 공부해요. 생태 체계 이론에서 나온 용어고 별거 아니에요. 클라이언트 인간과 그다음에 그가 속해 있는 환경을 같이 본다. 시각을 두 군데로 본다. 그래서 얘를 듀얼 포커스, 이중 초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엔 초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지사가 그냥 클라이언트만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환경 속의 인간관에서는 듀얼 포커스, 이걸 이중 초점이라고 해요. 환경 속의 인간의 똑같은 말이 그래서 이중 초점이야. 둘을 같이 본다는 뜻이에요. 우린 이게 지금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클라이언트하고 환경 같이 봐야지 이 생각을 하는데 이것까지 깨우치는데 이 환경과 인간을 같이 보는 데까지 자그마치 50년 세월이 걸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어떻다? 이 생태 체계적 관점에 근거해서 즉 환경 속의 인간 듀얼 포커스 이중 초점에 근거해서 우리는 인간과 클라이언트가 속해 있는 환경을 같이 보는 시각을 갖고 사정을 하든지 계획을 하든지 하는 거예요. 자, 더 깊은 얘기는 우리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고 만일 더 궁금하시다 그러면 카페 밴드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예쁘게 답변을 드리고 답변이 글로 안 되면 제가 뭐 해드린다? 예, 영상으로 찍어서 답변 드릴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아이, 김미정 선생님,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충분합니다. 예, 그냥 충분한 게 아니고 충분합니다. 예,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시간 아주 널널널널널합니다. 하루에 2시간, 많으면 3시간만 투자해주면 수속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알았죠? 예. 자, 넘어가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기필코 합격합시다. 아니, 반드시 합격합시다. 자, 여러분 믿고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편에서 여러분들 합격을 반드시 이끌고 나갈 겁니다. 힘내주십시오. 자,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이 유튜브 채팅장에다가 말씀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답변 없으세요? 자, 여러분들 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자, 다른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우리 밴드나 또는 카페에다가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성심껏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긴 시간 이렇게 많이 투자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투자란 말을 썼어요. 투자는 뭔가를 내가 내놓으면 그 내놓은 곳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대가를 얻어야 되는 걸 투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을 투자하셨고 관련해서 합격 플러스 저하고의 좋은 만남 플러스 여러분들의 멋진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에 대한 그런 확보가 충분 가능해질 것입니다. 자, 너무나 소중한 만남 고맙습니다. 우리 강의 시간 또 행복한 모습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